백성을 사랑한 성군, 모든 것을 이룬 위대한 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에 앉아 인자한 미소로 신하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던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군주의 모습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에게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통스러운 내부의 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력한 논리로 무장한 채 그의 모든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거대한 세력이 존재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세종. 그러나 그의 찬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치세의 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왕보다도 격렬한 갈등과 지독한 저항 속에서 매일같이 피로와 고뇌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죠. 수많은 난관과 내부의 적들을 뛰어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완벽한 성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위대한 리더 세종이 겪어야 했던 진짜 싸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왕위에 오른 젊은 세종의 눈은 뜨거운 이상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피로써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그는 이제 새로운 조선을 꿈꾸기 시작했죠. 굶주리는 백성이 없는 나라, 북방의 오랑캐에게 짓밟히지 않는 튼튼한 국경을 가진 나라, 모든 백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가는 나라.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백성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사정전에서 열린 경연 자리에서 젊은 왕은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토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앳된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렬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북방 국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개척하여 우리 땅을 영구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달라지는 풍흉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액수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수확량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새로운 제도인 공법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년간 조선의 권력을 지탱해온 수염이 희끗희끗한 노대신들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종의 이상적인 계획들이 오히려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노대신이 주름진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지켜온 법도를 바꾸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며 북방 개척은 막대한 국력과 군사력을 낭비하는 무모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에 동조하듯 다른 신하들도 저마다 반대의 이유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공법개혁은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부유한 양반지주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들의 논리는 정연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조선의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젊은 왕의 이상과 노련한 관료들의 현실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조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패기 넘치던 세종의 얼굴에도 점차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신하들과의 격렬한 논쟁이 끝난 그날 밤, 세종은 자신의 서재인 지편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방 안에는 흔들리는 촛불만이 그의 고뇌하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반대 의견이 빼곡히 적힌 상소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상소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려한 문체로 쓰인 그러나 날카로운 비수 같은 반대의 논리가 담겨 있었죠. 백성을 위한 길이 명백해 보이는데 왜 이들은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마른 논바닥을 보며 한숨 짓는 농부의 얼굴, 굶주린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대비되는 조정의 끝없는 논쟁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개혁의 첫걸음은 그렇게 답답함과 좌절감 속에서 더디게 세종은 기득권 세력과의 정면 충돌만으로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바로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직접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입니다. 세종은 신분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현전은 곧 조선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지식의 전당이 되었고 세종의 가장 강력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주었죠. 그는 이곳에서 학자들과 밤늦도록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세종에게 집현전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함께 이룰 동지들을 만나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집현전의 서고는 늘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자들은 촛불 아래에서 낡은 서책을 파고들며 서로의 지식을 겨루곤 했죠. 그들은 경전의 해석을 두고 몇 날 며칠이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지함이 함께 서려 있었죠.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와 같은 젊고 총명한 인재들이 바로 이곳에서 세종의 기대를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격식 없이 집현전을 찾아 학자들과 한데 어우러져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아닌 스승과 제자처럼 혹은 학문의 동반자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종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집현전 내부에서조차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키워낸 인재들마저도 그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특히 세종이 농업기술의 혁신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학자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그들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농기구를 개량하거나 별자리를 관측하는 일은 말단 기술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기술이 아니라 덕과 예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세종이 가뭄을 예측하기 위한 천문기구 제작의 중요성을 역설하자 한 집현전 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하늘의 뜻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옵니다. 허나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임금의 덕을 쌓는 것에 있사옵니다. 기묘한 기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것은 성군의 도리가 아니라고 사료되옵니다. 그의 말은 집현전 학자들 대다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대부 학자들의 고집과 백성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려는 세종의 실용주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은 인재 등용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비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이었죠. 세종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에게 관직을 내려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조정은 물론이고 집현전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걸문 앞에 엎드려 천한 노비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국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라며 격렬하게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세종이 아끼던 집현전 학자들조차 장영실 등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야말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학자들마저 등을 돌리자 깊은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학자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했습니다. 경들은 어찌 사람의 재주를 보지 않고 그의 출신 성분만을 따지는가? 세종의 모든 정책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 정신의 실현이었죠. 그는 백성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파격적인 정책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죄수들을 줄이기 위해 삼심제를 도입하는 등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한 죄인의 처벌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죄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함께 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세종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한 사람이거늘 어찌하여 그의 무고한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애민정신이 가장 빛을 발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노비들을 위한 출산 휴가 제도였습니다. 당시 관청에 소속된 여성 노비, 즉 관노비들은 아이를 낳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고된 노역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모아가 태어난 아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러한 참상을 전해 들은 세종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관노비에게 아이를 낳기 전 한 달, 그리고 낳은 후 10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또한 그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휴가를 주어 아내를 돌보게 하라. 이 명령은 조정을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에게까지 육아 휴가를 준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반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득권층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국의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습니다. 그들은 노비에게 이토록 과한 혜택을 베푸시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상하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이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양의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는 몇몇 양반들이 모여 세종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죠. 왕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천한 노비들에게 휴가라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이러다간 저들이 분수도 모르고 기어오를 걸세.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재산이자 노동력인 노비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기심과 기존의 사회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왕실의 제사를 간소화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 역시 유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예법을 어기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경이며 나라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세종의 따뜻한 마음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현될 때마다 그것은 어김없이 기존 질서의 수혜자들인 기득권층의 차가운 반발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센 반발 속에서도 세종의 정책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출산 휴가를 받게 된 한 여성 노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짐승처럼 일만 하다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라에서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를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된 삶에 대한 서러움이자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서얼 차별 완화 정책 소식을 들은 한 젊은 서얼 선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작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칠 날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종의 개혁은 기득권층에게는 위협이었지만 소외되고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앞에는 이 모든 저항을 한낱 작은 반발로 만들어버릴 조선의 운명을 건 가장 거대한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변화의 뒤에는 언제나 그것을 막으려는 거대한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 앞에서 기꺼이 저항을 감수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식의 숲을 함께 탐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종의 아들 문종이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 속에서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성군, 모든 것을 이룬 위대한 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에 앉아 인자한 미소로 신하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던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군주의 모습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에게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통스러운 내부의 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력한 논리로 무장한 채 그의 모든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거대한 세력이 존재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세종. 그러나 그의 찬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왕위에 오른 젊은 세종의 눈은 뜨거운 이상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피로써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그는 이제 새로운 조선을 꿈꾸기 시작했죠. 굶주리는 백성이 없는 나라, 북방의 오랑캐에게 짓밟히지 않는 튼튼한 국경을 가진 나라, 모든 백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가는 나라.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백성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사정전에서 열린 경연 자리에서 젊은 왕은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토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앳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렬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북방 국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개척하여 우리 땅을 영구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달라지는 풍흉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액수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수확량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새로운 제도인 공법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년간 조선의 권력을 지탱해온 수염이 희끗희끗한 노대신들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종의 이상적인 계획들이 오히려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노대신이 주름진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지켜온 법도를 바꾸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며 북방 개척은 막대한 국력과 군사력을 낭비하는 무모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에 동조하듯 다른 신하들도 저마다 반대의 이유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공법개혁은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부유한 양반지주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들의 논리는 정연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조선의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젊은 왕의 이상과 노련한 관료들의 현실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조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패기 넘치던 세종의 얼굴에도 점차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신하들과의 격렬한 논쟁이 끝난 그날 밤, 세종은 자신의 서재인 지편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방 안에는 흔들리는 촛불만이 그의 고뇌하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반대 의견이 빼곡히 적힌 상소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상소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려한 문체로 쓰인 그러나 날카로운 비수 같은 반대의 논리가 담겨 있었죠. 백성을 위한 길이 명백해 보이는데 왜 이들은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그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가뭄과 굶주림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논바닥을 보며 한숨 짓는 농부의 얼굴, 굶주린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대비되는
세종은 기득권 세력과의 정면 충돌만으로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바로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직접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입니다. 세종은 신분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현전은 곧 조선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지식의 전당이 되었고 세종의 가장 강력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주었죠. 그는 이곳에서 학자들과 밤늦도록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세종에게 집현전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함께 이룰 동지들을 만나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집현전의 서고는 늘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자들은 촛불 아래에서 낡은 서책을 파고들며 서로의 지식을 겨루곤 했죠. 그들은 경전의 해석을 두고 몇 날 며칠이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지함이 함께 서려 있었죠.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와 같은 젊고 총명한 인재들이 바로 이곳에서 세종의 기대를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격식 없이 집현전을 찾아 학자들과 한데 어우러져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아닌 스승과 제자처럼 혹은 학문의 동반자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종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집현전 내부에서조차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키워낸 인재들마저도 그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특히 세종이 농업기술의 혁신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학자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그들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농기구를 개량하거나 별자리를 관측하는 일은 말단 기술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기술이 아니라 덕과 예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세종이 가뭄을 예측하기 위한 천문기구 제작의 중요성을 역설하자 한 집현전 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하늘의 뜻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옵니다. 허나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임금의 덕을 쌓는 것에 있사옵니다. 기묘한 기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것은 성군의 도리가 아니라고 사료되옵니다. 그의 말은 집현전 학자들 대다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대부 학자들의 고집과 백성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려는 세종의 실용주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은 인재 등용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비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이었죠. 세종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에게 관직을 내려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조정은 물론이고 집현전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걸문 앞에 엎드려 천한 노비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국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라며 격렬하게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세종이 아끼던 집현전 학자들조차 장영실 등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야말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학자들마저 등을 돌리자 깊은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경들은 어찌 사람의 재주를 보지 않고 그의 출신 성분만을 따지는가? 장영실의 손에서 나올 기구들이 앞으로 우리 세종의 모든 정책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 정신의 실현이었죠. 그는 백성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파격적인 정책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죄수들을 줄이기 위해 삼심제를 도입하는 등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한 죄인의 처벌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죄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함께 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세종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한 사람이거늘 어찌하여 그의 무고한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애민정신이 가장 빛을 발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노비들을 위한 출산 휴가 제도였습니다. 당시 관청에 소속된 여성 노비, 즉 관노비들은 아이를 낳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고된 노역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모아가 태어난 아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러한 참상을 전해 들은 세종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관노비에게 아이를 낳기 전 한 달, 그리고 낳은 후 10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또한 그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휴가를 주어 아내를 돌보게 하라. 이 명령은 조정을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에게까지 육아 휴가를 준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반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득권층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국의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습니다. 그들은 노비에게 이토록 과한 혜택을 베푸시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상하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이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양의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는 몇몇 양반들이 모여 세종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죠. 왕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천한 노비들에게 휴가라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이러다간 저들이 분수도 모르고 기어오를 걸세.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의 재산이자 노동력인 노비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기심과 기존의 사회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왕실의 제사를 간소화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 역시 유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예법을 어기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경이며 나라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세종의 따뜻한 마음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현될 때마다 그것은 어김없이 기존 질서의 수혜자들인 기득권층의 차가운 반발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센 반발 속에서도 세종의 정책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출산 휴가를 받게 된 한 여성 노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짐승처럼 일만 하다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라에서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를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된 삶에 대한 서러움이자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서얼 차별 완화 정책 소식을 들은 한 젊은 서얼 선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작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칠 날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종의 개혁은 기득권층에게는 위협이었지만 소외되고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절망속. 그것은 바로 문자의 창조, 훈민정음의 탄생이었습니다. 세종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 일이야말로 그의 치세에서 가장 격렬하고 위험천만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핵이었거든요. 깊은 밤,
경복궁의 어느 은밀한 전각. 세종은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랜 연구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등불 아래에는 이제껏 세상에 없던 기묘한 형태의 글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붓을 쥔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뜬 글자를 만들고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를 담은 모음을 설계하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소통의 체계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작업의 동기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절실했습니다. 글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백성, 법을 몰라 죄를 짓는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애끓는 마음 때문이었죠. 이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순간 조정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세종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했던 지식인 집단, 집현전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격이었던 부제학 최만리는 이 소식을 듣고는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창백한 얼굴로 동료 학자들을 규합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문자의 창제는 단순한 정책 하나를 반대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수백 년간 조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중화 문명에 대한 배신이자 성리학적 세계관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역죄와도 같은 것이었죠. 최만리를 필두로 한 집현전의 학자들은 붉은 관복을 입은 채 비장한 표정으로 궐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새로운 문자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는 날카로운 논리로 가득 찬 상소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종과 최만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왕의 침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왕을 가르치려는 듯한 단호한 어조로 반대의 논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지극한 정성으로 중국을 섬겨왔으며 모든 제도와 문물을 중국의 것을 따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오랑캐와 같은 우리만의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오랑캐의 나라로 격화시키는 행위이며 대국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가 되어 세종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지식의 독점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상소문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업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 관리들은 오로지 업문만 익히려 할 것이고 학문에 게을러져 유학의 깊이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익히게 되면 관리들을 업신여기고 법을 우습게 알아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옵니다. 이는 결국 지식과 권력을 독점해온 사대부 계층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외침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자신이 직접 키워낸 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들이 말하는 성리학의 근본이 대체 무엇인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던가? 글자를 몰라 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어찌 학자의 도리란 말인가? 세종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습니다. 그는 최만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소리글자를 만들어 소통을 돕고자 합니다. 설총이 만든 이두는 천박하다 하면서 경들이 새로 만든 글자를 오랑캐의 것이라 폄하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치인가? 경들은 내가 이 글자를 만드는 깊은 뜻을 정녕 헤아리지 못하는가? 왕의 질책은 추상 같은 위엄을 담고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백성을 향한 흔들림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격렬한 논쟁은 세종의 치세에서 왕권과 신권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결국 세종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는 반대 상소를 올린 최만리 등을 잠시 옥에 가두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한글 반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길 앞에서는
그 어떤 기득권의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군주의 결단이었습니다. 마침내 1446년 28자의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새로운 글자가 적힌 방이 나붙었고 사람들은 신기한 듯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어하던 백성들도 배우기 쉬운 글자의 원리를 금세 깨닫고는 환호하기 시작했죠. 어느 초가집의 마당에서는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듬더듬 새로운 글자를 배우고 있었고 시장의 상인은 자신의 가게 간판을 서툰 솜씨로나마 언문으로 써붙였습니다. 지식과 정보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한글은 세상을 향해 열린 새로운 창이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종이 평생에 걸쳐 마주했던 수많은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은 바로 이 순간 백성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비로소 위대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그를 둘러싼 신하들의 치열한 갈등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이끌려는 리더의 고독한 결단,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상이 냉혹한 현실의 벽과 부딪힐 때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낡은 기득권의 충돌이라는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인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위대함은 모든 것을 쉽게 이룬 완벽함이 아니라 수많은 반대와 저항, 그리고 깊은 고뇌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위대한 변화의 뒤에는 언제나 그것을 막으려는 거대한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 앞에서 기꺼이 저항을 감수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식의 숲을 함께 탐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종의 아들 문종이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 속에서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